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최혜민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장의 화두는 경기 침체 여부죠.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은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에 영향이 있는지, 20%가 넘는 주가 하락이 경기 침체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경기 침체를 가르는 몇 가지 원칙을 뒷받침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스페셜 리포트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시장의 화두는 경기 침체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웰스파고는 올해와 내년 미국이 완만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어요. 이 말은 이미 침체 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침체가 아니지만 앞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35%로 전망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만약 침체에 진입한다면 주가가 35에서 40% 정도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S&P 500 지수가 3,2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아직 캐피출레이션, 즉 항복 신호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를 했죠. 거의 유일하게 JP모건만 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안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 급락세도 6월 말까지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향하는 대략 2,500억 달러 이상의 리밸런싱 자금이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침체를 가르는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일단 제가 쓴 책 중에서 경기의 4계론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겨울로 표시된 계절이 경기 침체기를 의미하는데요. 침체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이미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국면이다라는 점이죠. 이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국면은 오히려 증시의 여름, 즉 호황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혹은 지금 상황이 침체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믿으시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20% 넘게 하락했다는 점이고, 코스닥은 30%나 하락했죠. 다우지수는 8주 연속 하락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건 1923년 이후 100년 만의 기록입니다. 저도 못 봤어요, 한 번도. 하락의 속도 역시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의 하락 속도는 1939년 이래 가장 빨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기 흐름을 미리 보여준다는 4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0.3%로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네요. 덩달아서 제조업의 추세를 가장 먼저 보여준다는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연은지수는 지난달에 17.6이었어요. 그게 2.6포인트로 큰 폭으로 하락했죠. 세 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경기 침체의 조짐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켓은 하루에 25%나 급락했었고, 스냅은 더했죠. 하루에 43%나 폭락하면서 전반적인 증시의 추락을 이끌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는 일시적으로 찌그러들 수 있어요. 그것을 경기 침체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2개 분기 연속으로 6개월이 되겠죠. 경기 선행지수가 약세를 보여야만 기술적 침체로 간주합니다. 2분기에는 그런데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대략 전문가들은 3%대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 지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논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또한 최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타켓이라든지 스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들이었어요. 방콕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젠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돈의 흐름에 일부 바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은 고용 시장마저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일시적인 제도상의 변화 때문이에요.
아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투입 이민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었던 것을 최근 바이든이 그러니까 지난 5월 23일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렇게 되면 연간 80만 명 정도의 노동시장의 신규 공급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 수치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과거에 각 나라로 이 분산시켰던 제조업을 미국 내로 안쪽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어요. 당장 여러분 아시죠? 삼성전자도 오스틴 등지에 선단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더 짓기로 했고요. 현대차도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 6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조만간 지어질 거고 그 설비들을 돌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입은 앞으로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식시장 경험치는 짧습니다. 고작 3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불황이 온다. 그 말을 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불황이라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야 불황입니다. 침체가 전개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침체는 주로 소비의 위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들이 생산과 재고를 줄이겠죠. 그러면 고용도 줄이게 되고 침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체가 있을지 말지를 볼 때 주로 참조하는 것이 미국의 재고 증가율과 출하 증가율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재고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을 넘어서게 되면 공장은 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해고가 늘어나게 되죠. 당연히 시차를 두고 글로벌 경기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미국의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죠. 재고가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이른바 라이퍼 청산으로 인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공장들은 재고의 적극적인 축적이 필요한 시기예요. 앞으로 수분기 이내에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핵심 소재에 대한 리쇼어링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투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핵심 소재나 최종재뿐만 아닙니다. 기초 소재인 철강, 화학 등의 설비 가동률도 지난 10년 평균보다 무려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 금리가 오르는 시장이 실적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기억하신다면 지금은 여름 장세입니다. 즉 실적 장세예요. 주가가 그동안 너무 빠르게 하락했으니까 믿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침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왜요? 기업들이 부담스러워서요? 이자 비용이 현저하게 큰 기업들이 아니라면 중립금리 아래에서 금리가 고작 몇 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가계 소비가 감소할까요? 그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미국의 가계 예금은 18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1조 달러에 불과해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계속 디레버리징에 힘써왔기 때문에 미국 가계 순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1960년대 이후로 최저치예요. 금리가 올라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라고 하신다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산 상태인 미국 가계가 금리 인상에 부실해진다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어요. 실제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라고 말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결국은 시장의 불안감을 만든 것은 물가 상승에 연준이 과도한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 경기 침체를 만들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인도에서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밀 가격은 역사적 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인도에서 밀 수출을 재개할까요? 연준 금리 올렸어. 우리 그럼 밀 수출 다시 해야 돼. 이럴까요?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르기 시작한 곡물 가격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몰고 갈 정도로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금리 인상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1994년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971년도에는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시켰죠. 사실 60년대 후반부터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부터. 근데 그 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돈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럼 돈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거 조기에 차단해야 되거든요. 돈 가치 하락의 차단은 주로 금리가 동원됩니다. 금리가 뭐죠? 돈의 보유 가치예요. 좀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연간 10%의 속도로 돈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보죠. 은행에 넣어두시기가 싫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이자를 11% 준다면요. 굳이 돈을 뺄 필요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1994년에는 왜 그렇게 금리를 빨리 올렸을까요? 빅스텝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유로화 결성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달러화는 오로지 미국에서만 만들고 관리해왔지만 자, 유로화는요. 유로존을 구성하는 많은 나라들이 유로화를 만들어 쓴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곧 달러의 세상은 끝나겠구나. 유로화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단기적으로 커지게 됐던 시기였죠. 1유로의 가치가 1.6달러 정도까지 넘어설 정도로 말이죠. 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그 이상으로 이자를 쳐주어야만 그 달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를 매우 빠른 속도로 올렸던 겁니다. 달러가 유로화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속등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추격해오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시장을 키우려 했고 몇 가지 인프라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사실 계획되었던 2조 3천억 달러는 엄청난 양입니다. 물론 시장에 모두 흩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승수 효과가 붙게 되면 거의 미국 GDP 규모에 달하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액이었어요. 실제로 2019년 말 미국의 M2는 15조 달러였는데요. 2022년 4월 기준 21조 8천억 달러까지 폭증하게 됩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M2 증가율로 계산하자면 무려 25%까지 폭증한 건데요. 통계가 시작된 이후 이렇게까지 M2 증가율이 폭증한 적은 없었어요. 늘어난 통화량만큼 경제 규모가 똑같이 커졌다면 문제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의 근사한 계획을 우리 조만친 상원 의원이 망쳐버렸죠. 만약 이대로 과잉 유동성을 방치한다면 달러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매우 빠르게 상승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국제 공급망 충격이나 전쟁을 물가 상승의 주된 이유로 알고 있죠. 물론 그 이유도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와 비슷한 전쟁이나 공급망 문제는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베이스 포인트 이상의 빅스텝은 여간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 이건 딱 달러에 대한 불신이 강해질 때만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명목 통화라는 것은 어차피 약속 통화이기 때문에 신뢰가 꺾이기 시작한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순식간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속등시키려 했던 것이죠. 달러 인덱스가 105에 달할 정도로 강한데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당황스럽다고요? 우선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상대적 가치를 표시해 준 거죠.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인덱스라고 지정한 겁니다. 그중에서 유로화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데요. 아시다시피 유로화는 아픈 통화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꾸준히 강해지기가 어렵죠.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유로화는 달러 대비 20% 정도 절하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유로화는 아직 금리를 강하게 올릴 생각조차 없어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올해 9월 정도는 돼야 대출 금리를 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일본의 엔화도 최근 무지막지하게 하락했잖아요. 비교 통화들이 이렇게 약해지니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 보인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속락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상대적 가치인 인덱스를 보지 마십시오. 장기채 하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서 만기가 2051년 2월이고 쿠폰 금리가 2.65%인 애플의 AA 플러스 등급 채권이 지난주 74달러까지 하락을 합니다. 급락이죠. 이 정도면. 초우량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 급락 현상이 달러와의 속락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간 2.65%의 금리를 매년 받는다고 하더라도
2051년도에 구매력 기준 달러화의 가치는 지금보다 26%는 하락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나마 애플 채권이니까 이 정도로 덜 하락하는 겁니다. 애플 채권은 속락하면요, 대기 매수자가 늘 있는 이른바 초우량 채권이니까요. 헤드라인 물가가 지금 연간 10%랍니다. 그러면 사실 그보다 더 강한 물가 상승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거, 화폐는 연간 10% 이상씩 조용한 도둑들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다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냐고요? 이 말씀도 제가 10,000번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적응하셔야만 합니다. ETF 증폭 효과는 시장의 변동성을 미치게 만듭니다. 정상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도 만들지만 정상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하게도 만들죠.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는 무려 100년 만에 8주 연속 하락이라는 역사를 다시 썼을 정도로 시장이 급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겨우 본질 가치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시장이 본질 가치보다 20% 정도 높게 거래됐던 거예요. 이게 겨우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앞으로도 이만큼 더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설령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매도는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투자 심리의 위축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매도는 이롭지 않아요. AAII, Bear and Bull Ratio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보다도 그 이상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미국의 액티브 매니저들의 주식 보유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NAAIM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2007년도 금융위기 때죠. 이때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다 현금화 시켰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 증시를 매도할 만큼 했습니다. 연초 이후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였었죠. 환차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만 12조 2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 바람에 외국인 지분은 한때 30%를 하회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미국 선물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롱 포지션도 정점을 만들고 현재는 하락 전환 중에 있어요. 달러에 대한 매수 심리가 더 이상 강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ECB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빠르면 7월부터는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9월 전후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기 시작한다면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105까지 치솟던 달러 인덱스 최근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101대까지 추락한 상황이거든요. 달러 약세가 기조적이다,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저기 집 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다만 다시 강조드립니다. ETF 증폭 효과로 인한 등락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적응하면 빨리 적응할수록 좋습니다. ETF 증폭 효과는 오로지 심리에 의해서만 그 진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에서는요, 펀더멘털한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센티멘트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TV만 켜면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의 락다운 문제, 치솟는 물가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건 뭐 심리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시기의 주가 하락은 그냥 그러려니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30% 이상의 폭락장 같은 거 매우 자주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급등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칼같이 잡아서 매매하시는 전략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아요. 그냥 약간의 범퍼형 현금으로 비중 조절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가 아닌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방문한 파트너께선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 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며 주가 하락은 ETF 증폭 효과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ETF 증폭 효과는 오로지 심리에 의해 증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서는 펀더멘털한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센티멘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장세에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 매매하는 전략보다는 약간의 범퍼용 현금으로 비중 조절만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